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장 정보경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는요 34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정보경제 이론 맞죠? 자,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도 재밌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잠깐 한마디만 좀 드리면, 제가 이제 MIS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대학교 때 이제 처음 들었어요. 대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시간에 딱 하셨던 말씀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종류의 말 그대로 이제 의미를 갖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나한테 그 자체로는 뭔가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한테 의미가 있도록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인포메이션은 가치가 있고 데이터는 그 상태 그대로는 가치가 없으니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 보시면 이제 불완전한 정보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좀 가치 있게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드렸어요. 자, 책을 보시죠. 342페이지 보시면 불완전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잘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제가 이제 차를 사러 갑니다. 차를 사러 가가지고 사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면서 저 차 괜찮네, 나도 저 차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 아니야 이렇게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현대차도 별로네요. 자, B사의 X6를 사러 간다라고 해보죠. 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X6를 보면서 와, 차 완전 멋있어 그러면서 이제 사러 가요. 사러 갔는데 기분 좋게 이제 계약까지 합니다. 영업사원이 이제 신나게 X6 사시면 조건은 어떠고 저쩌고, 차도 한번 이렇게 또 시승차도 한번 타봐요. 시승차 타가지고 신나게 이제 몰고 다니면서 차 괜찮네 하고 이제 사인을 합니다. 계약서에 싹 시원하게 사인을 하죠. 사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본 거는 이제 시승차, 그리고 사실 이걸 똑같은 모델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 뿐이지, 내가 이미 눈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알아보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눈앞에 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진짜 앞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겉보기만 봐서는 또 모른다는 문제점도 있죠. 어쨌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을 이제 모실 때도 선생님의 이력사항, 그리고 잠깐의 시강, 이 정도로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감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살다 보면 그렇죠, 완벽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뭐냐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현실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과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하는 이 정보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내용을 넘겨볼게요. 탐색행위라고 하는 부분 가볼게요. 343페이지 보시면, 탐색행위는 뭐냐 하면 물건을 사러 가요. 내가 차를 한 대 사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 브랜드도 가보고 저 브랜드도 가보고 요 매장 저 매장 다 가봐요. 비싼 거니까 당연히 잘 알아보고 사야겠죠. 자, 탐색 행위를 통해서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또는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를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느냐면요, 아까 차를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차보다도 특히나 이제 무슨 전자상가 있잖아요. 용산의 전자상가를 간다든가 테크노마트를 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그냥 업체들이,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수백 개씩 모여있단 말이에요. 자, 이 수백 개 중에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싸고 잘 살다고 소문이 날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탐색행위가 되겠습니다. 왜 탐색행위를 할까요? 내가 뭔가 조금 더 알아보면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괜찮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탐색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죠?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탐색행위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소비자라면 탐색행위를 뭐 일주일, 2주일씩 계속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두 시간 정도 돌아보다가, 물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크고 진짜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사는 물건이고 이런 식이면 좀 더 오랫동안 탐색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늘 사는 물건, 그런 거는 아예 탐색 행위 자체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몇 번 처음에 살 때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거 산다 그러면 이 우유 저 우유 한번 먹어보고, 아 뭐 나한테는 뭐 이 땡땡 우유가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 우유를 사는 이런 식이 되니까. 자, 어쨌든 탐색행위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탐색행위를 하느냐? 탐색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편익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도 이제 어떻게 환산하면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비용도 있어요. 탐색 활동을 하는 데는 내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들고 배가 고파지고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고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보면 편익이 극대화되는, 비용은 최소화되면서 그 순편익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제일 커지는 데까지 탐색행위가 일어나겠죠.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 객관식 문제의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그 다음에 편익이 최대화되는 데까지 탐색행위를 한다 그럼 그것도 땡. 왜? 순편익이 아니라 편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최적 탐색 행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344페이지에 있죠. 344페이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편익과 비용 그리고 탐색 행위의 양 이렇게 해서 축을 그려놨습니다. 자, 기대되는 편익, 그 다음에 비용, 요거는 그러니까 돈 단위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돈 단위 얼마 뭐 이런 얘기가 되고, 탐색행위의 양, 탐색행위를 조그마냐 많이 하냐 그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개 비용 자체는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시간을 탐색을 하나, 2시간을 탐색을 하나, 그거에 그냥 비례해서 비용이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개 비용이라는 의미로 마지널 코스트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거의 수평선으로 보통 그리죠. 그런데 이 한 개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처음에 몇 군데 갔을 때는 아 이런 물건도 있구나 저런 물건도 있구나 하면서 정보를 얻다가 대충 한 서너 군데를 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목적이시라면 이 모델 추천드리고, 앞에서도 이거 추천해 줬는데, 그 다음에 가격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도 처음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하더니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넘어가고 5-6군데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뭐 불렀던 가격 거의 그 가격이에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는지 얘기하면 그거 맞춰주려고, 그거보다 더 싸게 부르려고, 그러면 저는 1,000원에 보고 그럼 꺼지라 그러죠. 자, 뭐 여튼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편익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탐색 행위를 하면 할수록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마지널 베네핏 MB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하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적 탐색 행위가 되는 곳은 바로 얘네 둘이 만나는 곳, 요 정도 양으로 탐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래프에 보시면 마지널 베네핏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하나 더 있는데 뭐 어떻게 돼 있대요?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뭐다? 가격이 좀 더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요거처럼 되고, 가격이 좀 더 모여 있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된다는 것이죠. 왜? 가격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아보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MB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정말로 가격 차이가 큰데 내가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눈탱이를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탐색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찰제가 딱 확립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더라도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탐색 행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행위를 줄이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345페이지 나오는 여갑 음식점과 기사식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수원, 또 지역명 나오네. 수원역 앞에 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락국수, 우동이라고 하죠. 우동을 한 그릇 시켰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우동이야. 장난하나. 가게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더럽게 맛없는 우동을 한 그릇 먹고
기차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죠. 저는 사실 수원에서 기차 탈 일이 꽤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갑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탐색 비용 자체를 많이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곧 기차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또 역 앞에서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갑 음식점 한 두세 개 있는 거 거기서 먹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식을 맛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썩은 마인드인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여기서 먹어. 그냥 맛없든 맛있든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음식을 만들어도 장사가 된다. 이게 여갑 음식점이고요. 반대로 기사식당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은 그 기사 뭐예요? 주로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들 많이 와가지고 드시라고 그런 의미로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기동력이 좋단 말입니다. 서울 시내 어디 곳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디든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포인트마다 무슨 구에는 어디가 맛있더라, 이쪽 북쪽에는 어디 기사식당이 좋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기사 아저씨들은 단체로 우르르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먹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도 마침 손님이 저 서울 북쪽으로 가네? 그럼 거기 기사식당에 가가지고 오늘 점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사식당은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싸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하지 않으면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기사식당이 맛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기사식당 맛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그죠? 한번 열심히 가보세요. 싸기도 하고 맛있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게살구 시장과 역선택.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자, 게살구 시장. 게살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또는 드셔보셨어요? 게살구라고 하는 건 진짜 살구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사실 살구하고는 맛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생긴 건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없는 경우에 게살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선택. 영어로는 adverse selection 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품 시장에서의 역선택, 여기를 볼게요. 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만든 물건을 싼 값에 이끌려 써보고는 이내 후회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마치 머피의 법칙을 연상케 하는 듯한 결과다. 비록 이름은 없지만 알고 보니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공급하는 회사를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싸구려 상품을 마구 만들어내는 회사가 걸리게 될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물론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싸면 그만큼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게살구라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게살구 팔아염. 그런데 게살구를 팔 때 게살구인지 진짜 살구인지 얘기를 안 하고 팔아요. 그냥 살구예요. 이러면서 파는 거지. 게살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참 진짜 살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살구예요. 이러면서 파는 거죠. 그런데 게살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파는 게 게살구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가격을 조금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살구보다 게살구가 더 싸니까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이라도 팔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게살구 가격이 진짜 살구인지 게살구인지 모르지만 원래는 3,000원에 형성이 돼 있어서 진짜 살구, 진살구 이상하다. 진살구도 3,000원에 팔아도 괜찮고 게살구도 3,000원에 팔아도 괜찮은 시장위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게살구 장수는 굳이 내가 3,000원에 안 팔아도 되겠거든. 그러면 2,900원에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충분히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2,900원에 팔면 사람들이 뭐야 저것도 싸네?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 결과 게살구를 파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이익을 보는 수준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진짜 살구를 파는 사람은 그 가격에 팔아가지고는 손해이기 때문에 안 팔아요. 좋은 물건 안 판다 이거죠. 싼 가격에는. 그런데 게살구를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팔아도 이익이 남으니까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이해는 되셨죠? 자, 이게 바로 게살구 시장 그리고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있어요. 그릇을 만들어 파는 최 씨와 김 씨 두 사람인데 방금 한 얘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최 씨는 진짜 품질 좋고요. 김 씨는 품질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그릇을 생산해요. 그러면 생산 비용은 누가 많이 들겠어요? 최 씨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싸지면 최 씨는 안 팔라 그러고 김 씨는 가격이 싸져도 계속해서 팔게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시장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게살구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진짜 살구를 파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철수하게 돼요.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비자는 또 바보예요. 그렇게 될 거 뻔히 알고도 또 이제 계속 게살구만 선택하는 바보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 종류의 그릇이 섞여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아예 게살구하고 참살구의 중간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내가 사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꼭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347페이지에 오른쪽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그릇을 보기만 해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브랜드를 넣는 거예요. 브랜드를 넣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 이름, 문양 같은 걸 표시를 넣고 이거 도용하면은 소송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죠. 뒤에서 나올 겁니다. 신호 발송. 자, 어쨌든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그릇이라 하면 3,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지만 나쁜 품질의 그릇에 대해서는 2,000원만 내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에요. 좋은 거는 비싸게 주고 또 살 용의가 있고 나쁜 거는 그냥 아주 싼 가격에는 살 용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반 정도 섞여 있으면 그냥 그 중간 정도에 2,500원 정도에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점점 좋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2,500원 받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쁜 물건 파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좋아요 2,500원이면 땡큐죠 하면서 열심히 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달라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중고차 시장이죠. 난리도 아니에요. 중고차 시장 거 가가지고 야, 감금당하고 막 잠깐만 너무 욕하나? 자, 사실 저는 아직 중고차를 사본 적은 없고 중고차를 팔아본 적이 있는데 셀러를 했다는 거지 그 딜러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사실 제가 타던 차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사고도 한 번 안 나고 정말 관리도 잘하고 과속도 많이 안 하던 차인데 그런 차를 내보내 이렇게 팔 때는 가슴이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를 사가서 파는 차는 진짜 살만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판 차를 산 사람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고 나서 거의 다 박살났던 차를 다시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이런 차도 팔고, 그 다음에 뭐 물 차 가지고 침수됐던 차 이런 거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이 중고차 시장에서 방금 얘기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웬만한 교과서에서 다 중고차 시장으로 설명을 해놓거든요. 왜?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좀 바뀌려고 노력은 하죠. 뭐 공적인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차량 성능 점검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험 시장에서도 역선택이 일어납니다. 보험 시장은요 어떻게 되냐면 보험사하고 보험을 파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하고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번엔 반대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 또는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기는 잘 알아요. 하지만 보험사는 사실 그걸 속속들이 한 명 한 명 알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따라서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병이 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암보험이라고 해보죠. 암보험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는데 보니까 암 조직은 조직인데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커지면 그때 가서 치료를 시작하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갑자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어이씨 암이라고? 근데 크기가 작다고? 그래서 두고 본다고? 이게 말이 방구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뭘 생각을 하냐? 혹시 암보험 들어놓은 거 없는데 암보험이라도 들어야지. 대신에 내가 지금 암이 아주 조그만하긴 하지만 있다는 거를 비밀로 할 거야. 왜? 얘기를 하면 보험사가 안 받아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험사도 바보는 아니에요. 이미 암 환자를 암보험에 가입시켜주는 보험사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왜? 아니 보험료 몇 푼 받고 보험금 막 몇천만 원씩 줄 그런 자선사업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을 했을 때 그 보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이 되겠어요. 자, 다음 쭉쭉쭉 넘어가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명보험을 얘기하고 있네요. 보험료를 평생토록 2천만 원을 내고 한 10년 정도 동안에 2천만 원을 내고 그 다음 한 10년 정도 추가로 보장을 해주는데 죽으면 뭐 한 1억, 2억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쳐보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나도 죽지 않을 만한 사람인 20대나 30대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20대나 30대 사람들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그런 걸 가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60대, 70대, 60대 너무 이르다. 한 70대, 80대 사람들 앞으로 20년 내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요 역선택 문제, 이 개살구 시장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신호발송과 선별. 자, 요거를 이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 신호발송 그리고 또 뭐라고? 선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그릇 파는 예에서 그릇이 겉보기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는 구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생산자의 어떤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생산하는 회사의 브랜드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면 이 회사에서 생산된 거는 믿을만해 라는 평판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분명히 다른 물건들이랑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호 발송이에요.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라는 신호를 공인된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호를 발송하게 되면 이 역선택 문제, 아 이거 개살구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논리죠. 자, 신호 발송 볼게요. 딱 방금 얘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최 씨가 자신이 만든 그릇의 질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는 이미 자기가 만든 그릇은 좋다는 게 평판이 완벽하다면 최 씨가 만듦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최 씨가 만듦 그것만 믿고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거 품질에 자신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고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품질 보증 같은 거 한번 했다가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제 막 클레임 걸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호 발송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선별도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또 웃긴데 브랜드 이런 거 말고 가격 자체가 신호 발송 또는 선별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파 같은 거예요. 왜 갑자기 소파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소파가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죠. 앉아보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둘 다 비스무리한데 어떤 거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데 한해서 어떤 건 수천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뭐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10배나 비싸? 이러면서 갑자기 그 10배가 10배는 좀 심했네요. 어쨌든 그 비싼 소파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 소파 뭐가 있나?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이 돈 주고 내가 소파를 샀는데 소파가 개판은 아니겠지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선별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그렇죠? 근데 방금 소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마트 가서 휴지 같은 걸 살 때도 그런 거 비슷하긴 해요. 뭐냐면 휴지가 갑자기 어떤 게 다른 것보다 훨씬 엄청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딱 나와 있으면 선뜻 거기에 손이 안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한 16롤 해가지고 보통 한 8,000원에서부터 12,000원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2,000원에 판다고 해봐요. 이거 종이야 뭐야 왜 이렇게 싸? 하면서 뭔가 한 번 더 사는데 망설이게 되는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음식점 고르는 방법 좋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건 상품시장인데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학원 강사 이렇게 채용하는 얘기를 했지만 자, 학원 강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관상만 보고 자네 관상이 아주 좋은 강사가 될 관상이야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강사의 학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학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신호발송 선별에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신호발송 선별에 이해가 돼서 구직시장 같은 데서 자기가 괜찮은 물건, 괜찮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되는 것이죠. 거기 뭐 350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해가지고 뭐 교육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되겠고. 다음에 또 이제 넘기죠. 넘기면 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뭐 갑자기 익은 벼는 고개를 숙여. 이준규 교수님 사진이네요. 자, 뭐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좀 나대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정말로 완전 최상위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일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교수님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아주 최상위권이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기서 하는 논리는 그래요.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까봐 그게 두려워서 중간 정도가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활발하게 했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 대답을 못하니까 그게 쪽팔려서 안 한다. 그리고 완전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손을 들지 않아도 내가 높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능력의 소유자는 손을 열심히 들면 내가 중간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이네요.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자, 뭐를 잘하면 되냐? 역선택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호발송 선별이 역선택의 해결책이라는 것들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보기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문제에서 주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 원리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집 한 권 선정해서 그것도 한번 차례대로 쫙 한번 풀면서 관련된 내용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때 되면 강의 내용이 엄청 길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댓글로 어떤 교재 할지 그것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죠. 자, 개살구 시장과 관련된 유인의 문제 352페이지로 오세요. 352페이지로 보시면 계약에 의한 해결책, 즉 계약 내용에다 꼼꼼하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가 물건을 지금 사긴 사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보상, 저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보상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일이 참 사람 마음 같지가 않은 게 계약서에 적어놓은 상황은 안 생기고 계약서에 적어놓지 않은 상황들만 신나게 생긴다는 게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 가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니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평판에 의한 해결책 이건 있죠. 평판에 의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최 씨가 한 거는 짱이야. 황 선생이 강의한 건 완전 재밌어. 들을만해. 이게 바로 평판이니까 평판에 의해서 평판을 어느 정도 획득을 하고 나면은 다른 것들 비슷한 것들이랑 구분이 돼서 굉장히 큰 또는 높은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평판을 유지하고 또 판매자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반 정도 지나갔고 그 다음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본인 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새로운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353페이지예요. 자, 본인은 뭐예요? 나의 이해관계를 갖고 내가 직접 내 일을 하는 게 본인이라고 하면요. 대리인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대리인도 사람인 이상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같은 방향이라면 당연히 대리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를 할 때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본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을 고용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죠. 뭐 어떤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24시간 동안 뭐 편의점을 운영해도 24시간 동안 자기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알바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좋기로는 뭐 와이프하고 나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어렵긴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리인을 맡긴다. 그래서 본인 그리고 대리인 용어는 알아두시고요. 본인 대리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자, 보시면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관계가 본인 대리인 관계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주주는 뭐예요? 회사의 주인이죠. 회사의 주인이라서 회사가 성과를 내면 거기서 이제 이거 배당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가 바로 주주예요. 근데 대리인은 뭐냐면요, 전문 경영인 CEO라고 하는 월급쟁이 사장을 둔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주는 사실 회사가 이익을 내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장이라고 하는 양반은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매출 많이 나고 이익은 좀 덜 나더라도 매출이 많이 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자기 회사의 이름, 자기가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아주 나쁜 경우에는 내 사무실만 크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냐 법인카드의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되겠어요. 기업의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암묵적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기도 해요. 주주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좀 선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주주가 배당금도 많이 받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보다 매출액, 거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경영자로서 위신, 영향력, 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윤이 많이 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영자보다는 이윤이 별로 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회사의 경영자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보통이죠. 그죠? 이익 자체는 중견기업이 더 많이 나더라도 대기업의 사장이 훨씬 더 뽀다구가 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 주주가 전문 경영인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다면 그는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겠지만 본인이라는 양반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본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 moral hazard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 아까 초반에 살짝 언급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랑 대리인이 원하는 걸 일치시켜주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요, 전문 경영인한테 보수를 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줘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너도 이제 주주해라. 그러면 주주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방향이 곧 자기한테도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이익이 얼마 날 때마다 너에게 그게 퍼센트 뭐 0.01%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연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연동을 시켜서 100억을 벌면 1억 더 얹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성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 또는 뭐 전문 경영인의 의욕을 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갑자기 돈을 왕창 벌어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효율 임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효율 임금의 이론은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동종업계 최고 대우라고 일단 질러놓는 거예요. 일단은 질러놓으면 원래 이제 보통은 편의점 알바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주죠. 기본적으로는 요새는 최저임금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그런데 갑자기 동종업계 최고 대우 그러면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5만 원씩 줘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최저임금 지금 한 8,000원쯤 하죠? 8,000원쯤 하는데 갑자기 시간당 5만 원을 주마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미쳤네. 야, 거기서 하루 8시간 일하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씩 20일 일하면 8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물론 뭐 뗄 것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시급을 5만 원씩 주고 편의점 알바를 쓴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편의점 알바는 원래 있던 알바가 5만 원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사장이 미쳤네. 갑자기 내 월급이 5배가 넘게 뛰어버리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본인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갑자기 무슨 로또 맞아가지고 자선 사업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줄까? 내가 이 편의점 알바긴 하지만 앞으로 정규직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 달에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가지고 800만 원 버는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그런 게 있었으면 그거 벌써 하고 있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고 있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다른 구직자들의 저기 시간당 5만 원 준대 그러면 막 이제 구직자가 벌떼같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벌떼같이 몰려오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딱 써보고 또 한 달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줄을 이따만큼 서 있으니까 시급 5만 원이요? 저 좀 써주세요. 이러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니까 얼마든지 다시 그 자리를 채워넣기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효율적인 효율임금 이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보다 더 임금을 많이 주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을 태만하게 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려요. 시급 5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손님 오셨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점장한테 걸리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잘리는 거죠. 잘려도 별말도 못해요. 왜? 그 알바 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 서 있다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편의점 알바한테 5만 원, 시급 5만 원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자기는 돈을 1도 못 벌고 오히려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한계죠. 자, 다음 작업 감독 제도, 감독관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록의 정보제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부록이니까 정보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어떻게 해결? 자, 동기의 일치화 뭐 이런 걸 또 영어로 인센티브 제공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성과가 높아지면 돈도 많이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되고요. 자, 정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보제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노래, 영화 뭐 또 뭐 있냐 등등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찍고 있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정보제죠. 실제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사람, 듣는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모든 재화가 정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제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복제가 굉장히 쉬워요. 옛날에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정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복제가 어마어마하게 쉽죠. 무슨 소리냐? 노래를 한 곡 창작을 해요. 창작을 해서 녹음을 하는 순간 이제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 파일을 뭐 인터넷에다 공개된 장소에다 올리면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받아가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1도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해서 보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100명이 보든 10,000명이 보든 그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바로 정보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혹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독점 시장에서 또는 그 물 같은 경우에 물이 뭐 완벽한 이제 공짜가 되는 녀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이 덜 들지 않는 마지널 코스트가 0인 그런 재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수준까지 생산을 하고 소비되는 게 최적이냐면 마지널 레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전까지 생산이 돼서 소비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정보제는 MC가 0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마지널 레비뉴, 즉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도 빵원, 가격을 안 매기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사회 후생을 생각해보면 마지널 레비뉴, 가격을 빵원으로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빵원으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노래라든가 영화를 만든 사람, 창작자는 그럼 뭐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제가 찍고 있는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 왜 찍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죠 라는 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결국은 뭐 유튜브로 한번 빵 떠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 좀 좋은 시절 한번 겪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솔직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란 거예요. 마지막 코스트 자체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을 0으로 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되면 노래를 창작한 사람, 가수들은 뭐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저작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허, 저작권.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막 현재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저작권이 크게 막 보호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갖다가 유명해지고 이 동영상을 돈 받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무단 복제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 그게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상반된다는 거예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작권 이런 것들이.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가격을 빵원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정보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360페이지에 그래프도 나오고요. 뭐 말도 되게 긴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요 내용이 정보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정보제의 특징이 마지막 코스트가 0에 가깝다. 즉 복제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따라서 가격을 0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이 가장 커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러면 제작자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결국 특허나 저작권이라는 게 생겼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362페이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다 도스라든가 이런 거 쓰다가 이제 그 윈도우로 넘어갔어요. 윈도우로 넘어가는 시절이 되면서, 자, 윈도우를 처음에 한두 명이 쓸 때까지만 해도 윈도우라는 게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윈도우를 여기저기서 쓰다 보니까 결국 컴퓨터를 새로 접하는 사람들도 윈도우가 아니면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실제로 뭐 사실상 윈도우 외에 다른 운영체제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리눅스라든가 지금도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맥, 그 다음에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워낙 좀 초반부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후에 새로 시장에 진입되는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되는 그 굉장히 높은 선호를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뭐 그 책에도 애플이랑 IBM 얘기도 나와요. 요새 IBM은 좀 힘든 것 같긴 하던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뭐 쏠림 현상, 잠김 효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죠. 그 정도로 보시고요. 정보경제 이론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탐색 행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마지막 코스트하고 마지막 베네핏이 만나는 점까지 탐색 행위, 그게 최적 탐색 행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살구 시장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살구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역선택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 발송과 선별이 있었다 알아두시고, 또 평판 같은 것도 가능하죠. 다음에 본인 대리인 관계에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정보제가 뭔지, 정보제 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정도까지 알아봐 주시면, 지금 저희가 한 30, 40분 정도 떠들었는데 거기서 대부분 필요한 내용들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요까지가요 정보 경제학이고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단원이었으니까 잘 한번 복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시장과 정부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또 정부도 실패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16장도 꽤나 재밌는 내용이니까 16장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